할아버지,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78세 시골 할아버지 김철수가 납치범 3명을 10초 만에 제압했습니다. 완벽한 영어, 냉철한 눈빛, 군인처럼 움직이는 몸놀림.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40년간 숨겨왔던 할아버지의 진짜 정체는 국가정보원 전설의 요원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12일 토요일 오전 9시 경기도 양평군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78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집 앞 텃밭에서 배추를 돌보고 있었어요. 허리를 굽혀 김을 매는 모습은 여느 시골 노인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회색 작업복에 밀짚 모자를 쓴 할아버지는 40년째 이 마을에서 살아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조용하고 과묵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마을 입구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17살 고등학생 민준이가 내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주였어요. 민준이는 배낭을 메고 할아버지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가 손을 흔들며 불렀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고 손주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왔구나. 할아버지가 밭에서 나와 대문을 열어줬어요. 민준이는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손주의 등을 토닥이며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은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어요. 오래된 가구들이지만 관리가 잘 돼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부엌으로 가서 보리차를 따라왔어요. 민준이는 소파에 앉아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돌아가신 할머니 사진, 민준이 아빠 어렸을 때 사진, 민준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보리차를 민준이 앞에 놓고 맞은편에 앉았어요. 학교는 잘 다니고 있니?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이번에 수능 준비 중이에요. 민준이가 대답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열심히 해라. 할아버지의 말은 항상 짧고 간결했어요. 민준이는 할아버지가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이 마을에서 혼자 사셨지만 할아버지에 대해 아는 건 별로 없었어요. 공무원이었다는 것, 일찍 은퇴했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후 2시 할아버지와 민준이는 마을 뒷산을 산책했습니다. 10월의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단풍이 물든 나무들 사이로 두 사람이 천천히 걸었습니다. 민준이는 배낭에서 노트북을 꺼내 할아버지께 보여드렸어요. 할아버지, 저 학교에서 한국 현대사 프로젝트 하는데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분단 시대 이야기를 조사 중이에요. 할아버지, 그때 기억나세요? 할아버지는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어요. 기억나지? 할아버지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일 하셨어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앞을 보며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서류 일 많이 했어.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민준이는 더 묻고 싶었지만 할아버지 표정이 굳어 보여서 그만뒀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준이에게 방을 내주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민준이는 할아버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재에는 오래된 책들이 가득했어요. 대부분 역사책과 정치 관련 서적이었습니다. 책장 한쪽에 작은 서랍이 있었어요. 민준이가 서랍을 열어보려 했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녁 먹자.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서랍에서 손을 뗐어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잠깐 서랍을 향했다가 민준이를 봤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로 나왔어요. 저녁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만든 음식이었어요. 밥을 먹으며 민준이는 할아버지를 관찰했습니다. 78살인데도 허리가 곧았고 손놀림이 정확했어요. 보통 노인들과 달랐습니다. 할아버지, 운동하세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산책 정도.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자세가 되게 좋으세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아무 대답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밤 10시 민준이는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북한 관련 보도가 나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잠깐 변했어요. 11시가 되자 할아버지는 TV를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1980년 어느 겨울밤 서울 어느 건물 옥상에서 쌍안경을 들고 있던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검은 코트를 입고 무전기를 귀에 댄 채 표적을 추적하던 그때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악몽이 시작됐어요. 꿈속에서 할아버지는 40살이었습니다. 1985년 12월 인천 부두였어요. 한 남자가 컨테이너 사이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뒤쫓았어요.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남자는 배에 올라타 사라졌어요. 할아버지는 부두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놓쳤다. 할아버지가 혼잣말을 했어요. 그때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철수 요원, 철수하세요. 작전 종료입니다. 새벽 3시 할아버지는 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참을 숨을 골랐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1985년 촬영된 단체 사진이었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10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도 그 안에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국가안전기획부 특수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밝았어요. 다 끝난 일이야. 할아버지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불안했어요. 40년간 평화롭게 살아왔는데 오늘따라 왜 이런 꿈을 꿨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누웠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어요.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밤 10시 할아버지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일요일 오후에 서울 집으로 돌아갔어요. 할아버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며느리 수진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학교에서 안 돌아왔어요. 할아버지는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오후 4시에 학원 간다고 나갔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안 돼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모른대요. 할아버지는 시계를 봤어요. 밤 10시였습니다. 6시간이 지났어요. 경찰에 신고했니?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1시간 전에 신고했어요. 그런데 24시간 지나야 실종 신고가 된대요.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해. 내가 서울로 올라갈게. 전화 끊고 할아버지는 바로 옷을 갈아입었어요. 검은색 점퍼에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차 열쇠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밤 10시 30분
할아버지는 20년 된 소나타를 몰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천천히 운전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고속도로에서 시속 120km로 달렸습니다. 밤 11시 40분, 할아버지는 서울 강동구 아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며느리와 아들 민수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아버님, 며느리가 할아버지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며느리를 진정시켰어요. 괜찮아. 찾을 수 있어.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친구들한테 다 연락해 봤는데 아무도 못 봤대요. CCTV도 확인해 봤는데 학교 정문 나간 이후로 안 보여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이 방으로 갔습니다. 방 안을 살펴봤어요. 책상 위에 노트북이 켜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노트북 화면을 봤어요.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본 웹사이트는 북한 관련 역사 자료실이었습니다. 1980년대 남북관계, 간첩사건, 공작원 색출 작전 등의 검색 기록이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10월 16일 수요일 새벽 12시 10분이었어요. 거실에서 가족들이 모여 앉아 있을 때 민준이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황급히 폰을 집어들었어요. 민준이한테 문자 왔어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가족들이 모여들었어요. 문자 내용을 읽었습니다. 북한 자료조사 그만해. 마지막 경고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어요.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들 민수가 말했습니다. 장난 아닐까요? 학교 애들이 장난친 거.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때 또 문자가 왔어요. 며느리가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어요. 두 번째 문자 내용은 이랬습니다. 김철수의 손주를 데려갔다. 40년 만이군. 옛 친구가.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할아버지를 봤어요. 아버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온화하던 78살 노인의 눈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이를 내가 찾아올게.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 문자가 왜 아버지 이름을 아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며느리가 할아버지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경찰에 이 문자 보여줘야 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은 못해. 할아버지가 짧게 말했어요. 왜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따라와. 할아버지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따라갔어요. 할아버지는 차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트렁크 안에는 오래된 가방이 하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가방을 꺼내 들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벽 12시 30분 거실 탁자 위에 가방이 놓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방 지퍼를 열었어요. 안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신분증, 사진들, 그리고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신분증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신분증을 봤어요. 두 사람은 눈이 커졌습니다. 신분증에는 젊은 시절 할아버지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국가안전기획부 특수요원 김철수.
발급일 1975년 3월 15일. 며느리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나는 1975년부터 1985년까지 10년간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일했어.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북한 공작원을 색출하는 게 내 임무였지. 며느리와 아들은 말문이 막혔어요.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1985년 12월 마지막 작전이 있었어. 박상호라는 공작원을 잡으려 했는데 놓쳤지. 그 후 나는 은퇴하고 양평으로 내려가서 평범하게 살았어. 40년 동안. 할아버지는 수첩을 펼쳤어요. 수첩에는 암호 같은 숫자들과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놈이 복수하려고 민준이를 데려간 거야.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할아버지는 일어섰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78살 노인이 아니라 전직 요원의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찾아올 거야.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지금 78살이세요. 경찰에 맡기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은 이런 일 못해.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가방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권총이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아버지는 권총을 확인했어요. 여전히 작동했습니다. 40년 전 총이지만 관리를 잘 해왔어요. 새벽 1시 할아버지는 검은 점퍼를 입었습니다. 나 좀 혼자 있게 해줘. 할아버지가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며느리와 아들은 할 수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수첩을 펼치고 오래된 전화번호들을 확인했습니다. 40년 전 동료들 번호였어요. 할아버지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 새벽 2시 할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수첩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방에서 나왔어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이야기 좀 더 해주세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앉아.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두 사람이 할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1975년 내가 35살 때였어. 할아버지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나는 서울에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지. 그런데 어느 날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 특수임무를 맡을 사람을 찾는다고. 할아버지는 잠시 멈췄어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나는 대학 때 유도를 했고 영어와 중국어를 할 줄 알았어. 그래서 선발됐지. 6개월간 훈련을 받았어. 격투술, 사격, 미행, 암호 해독, 모든 걸 배웠어. 며느리와 아들은 숨죽여 들었어요. 1975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임무를 시작했어.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파견된 공작원들을 찾아내는 게 내 일이었지.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수상한 사람들을 추적했어. 10년간 15명을 검거했어. 아들이 물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으셨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번 죽을 뻔했지. 1978년에는 총에 맞을 뻔했고 1982년에는 폭발물 사건도 있었어. 할아버지는 왼쪽 어깨를 만졌습니다. 여기 흉터가 그때 생긴 거야. 며느리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럼 할머니는 아셨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도 몰랐어. 회사원인 줄 알았지. 1985년에 아내가 돌아가시고
나도 은퇴를 결심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작전이 남아 있었어. 박상호라는 공작원. 3년간 추적했지만 못 잡았어. 1985년 12월 20일 밤 인천 부두에서 마지막 기회가 왔어. 할아버지는 그날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눈이 내리던 밤이었어. 박상호를 포위했지만 놓쳤어. 그놈은 배를 타고 도망갔어. 아마 북한으로 돌아갔을 거야. 할아버지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게 내 마지막 임무였어. 실패로 끝났지. 그 후 나는 양평으로 내려가서 40년간 조용히 살았어.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그 박상호가 지금 민준이를 데려간 건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을 기다렸던 거지. 복수할 기회를. 새벽 3시 할아버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수첩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전화를 걸었어요. 5번 신호음 후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이 말했어요. 나야, 김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했어요. 그리고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 40년 만이네. 상대방이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긴급이야. 박상호 기억하나? 상대방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물론이지. 그놈이 왜? 할아버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손주를 납치했어. 도와줄 수 있나? 상대방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할게. 1시간 후에 연락해. 할아버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다시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4시까지 5명에게 연락했어요. 모두 60대에서 70대의 전직 요원들이었습니다. 40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었어요. 모두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새벽 5시 할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직 동료 중 한 명인 이강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철수, CCTV 확인했어. 이강훈이 말했어요. 10월 15일 오후 4시 20분 강동구 학원가 골목에서 검은 승합차가 민준이를 태웠어. 차량 번호는 허위 등록이야.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추적 가능한가? 이강훈이 대답했어요. 차량 이동 경로 확인 중이야. 30분만 줘. 할아버지는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래된 암호 해독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40년 전에 사용하던 프로그램이었지만 여전히 작동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이강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찾았어. 이강훈이 말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외곽에 폐공장이 있어. 차량이 그곳으로 들어간 후 나오지 않았어. 할아버지는 노트북에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위성지도에서 폐공장 위치가 나타났어요. 주변은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고맙네.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이강훈이 물었습니다. 혼자 갈 건가?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도움이 필요해. 오전 8시에 만나자. 할아버지는 장소를 정했습니다. 새벽 6시 할아버지는 양평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에게 집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집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은 잠겨 있었어요.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40년간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던 공간이었어요. 지하실에는 오래된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장 큰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검은 가방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방을 열자 장비들이 나왔어요. 권총 2정, 탄약, 방탄조끼, 야간 투시경, 무전기, 암호 해독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40년 전 물건이었지만 할아버지는 꾸준히 관리해 왔어요.
할아버지는 권총을 집어들었습니다. 분해하고 청소한 후 다시 조립했어요. 손놀림이 정확했습니다. 78살이지만 여전히 훈련된 요원의 손이었어요. 방탄조끼를 입어봤습니다. 조금 작았지만 입을 수 있었어요. 오전 7시 할아버지는 지하실에서 나왔습니다. 검은 가방을 들고 1층으로 올라왔어요. 거실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할아버지를 봤어요. 할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검은 바지에 검은 점퍼, 군화를 신고 있었어요. 눈빛도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일어섰습니다. 아버님, 정말 혼자 가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료들이 도와줄 거야.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위험하잖아요. 경찰에. 할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때를 놓쳐. 지금 움직여야 해. 할아버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안에 민준이를 데려올게.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조심하세요, 아버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어요. 차에 가방을 실었습니다. 시동을 걸고 출발했어요. 오전 7시 30분 할아버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였어요. 오전 8시에 도착했습니다. 카페 안에는 4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모두 60대에서 70대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옛 동료들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들어서자 4명이 일어났습니다. 철수, 이강훈이 악수를 청했어요. 40년 만이네. 할아버지는 악수를 받았습니다. 5명은 자리에 앉았어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오늘 작전이야. 마지막 작전.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 오후 9시 경기도 파주시 외곽의 폐공장 앞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4명의 동료들이 검은 승합차에서 내렸어요.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강훈이 야간 투시경을 꺼냈어요. 폐공장은 3층 건물이었습니다. 불빛은 2층에서만 보였어요. 주변은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전기를 켰어요. 작전 개시. 할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명은 둘로 나뉘었어요. 할아버지와 이강훈은 정문으로, 나머지 3명은 후문으로 이동했습니다. 오후 9시 10분 할아버지와 이강훈이 폐공장 담장 앞에 섰어요. 담장은 높이 2m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담장을 잡고 올라갔어요. 78살이지만 동작이 민첩했습니다. 이강훈도 따라 올라왔어요. 두 사람은 담장 안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공장 마당은 조용했어요. 녹슨 기계들과 폐자재가 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권총을 꺼냈어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이었습니다. 이강훈도 권총을 들었어요. 두 사람은 벽을 따라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정문 앞에 경비원 1명이 서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짓했어요. 이강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림자를 이용해 경비원에게 접근했어요. 5m, 3m, 1m. 경비원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뒤에서 경비원의 목을 조였어요. 경비원은 소리도 못 내고 쓰러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경비원을 안전한 곳에 눕혔어요. 무전기로 속삭였습니다. 정문 클리어. 무전기에서 답이 왔어요. 후문도 클리어. 할아버지와 이강훈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은 텅 비어 있었어요.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2층 복도에 도착했어요. 복도 끝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도 들렸어요. 할아버지는 벽에 붙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방문 틈으로 안을 봤어요. 3명의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묶인 민준이가 보였어요. 민준이는 입에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오후 9시 30분 할아버지는 무전기에 속삭였습니다. 2층 회의실 적 3명, 인질 확인. 무전기에서 답이 왔어요. 진입 준비 완료. 할아버지가 손가락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어요. 3, 2, 1. 할아버지가 문을 발로 찼습니다. 문이 활짝 열렸어요. 동시에 후문팀도 창문을 통해 진입했습니다. 5명이 순식간에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권총을 겨눴습니다. 움직이지 마. 이강훈이 소리쳤어요. 3명의 남자는 깜짝 놀라 손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곧장 민준이에게 갔어요. 민준이의 입에서 테이프를 떼어냈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가 울먹였어요. 괜찮아. 할아버지가 민준이의 손을 묶은 밧줄을 풀었습니다. 그때 뒤쪽 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 김철수. 남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권총을 남자에게 겨눴습니다. 박상호. 할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어요. 박상호는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40년을 기다렸네. 박상호가 말했어요. 자네가 1985년에 내 가족을 잡았지. 아내와 아들을 북송시켰어. 할아버지는 권총을 흔들림 없이 겨누고 있었어요. 그건 자네가 공작원이었기 때문이야.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박상호가 웃었습니다. 맞아. 나는 공작원이었지. 하지만 자네 때문에 가족을 잃었어. 40년간 복수를 계획했네. 박상호는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 했어요. 할아버지가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손 꺼내. 할아버지가 경고했어요. 박상호는 손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빈손이었어요. 총 쏠 거야? 박상호가 물었어요. 78살 노인이 아직도 방아쇠를 당길 수 있을까? 할아버지의 눈빛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해볼까?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박상호는 웃음을 멈췄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어요.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거였어요. 할아버지가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습니다. 박상호의 표정이 굳었어요. 끝났어, 박상호.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오후 9시 50분 경찰이 건물로 진입했습니다. 박상호와 3명의 부하는 체포됐어요. 할아버지는 권총을 내려놓고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괜찮니?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민준이는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웠어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이제 안전해. 할아버지가 민준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경찰관이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어요. 신고하신 분이시죠?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위치를 아셨어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추적했습니다. 경찰관은 더 묻지 않았어요. 박상호가 연행되면서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자네도 늙었군. 박상호가 말했어요. 하지만 아직 날카롭네. 할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상호가 경찰차에 실렸어요. 할아버지는 이강훈과 동료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네.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이강훈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마지막 작전 성공이야. 이강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동료들도 웃었습니다. 오후 10시 30분 할아버지는 민준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검사 결과 민준이는 건강했습니다. 가벼운 타박상만 있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아, 며느리가 달려와 아들을 안았어요. 민준이도 엄마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어요. 가족이잖아.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밤 11시 병원에서 나와 할아버지는 밤하늘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마지막 작전이 끝났어요.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강훈이 옆에서 말했어요. 이제 진짜 은퇴야.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할아버지로만 살 거야.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어요. 이강훈과 동료들이 먼저 떠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족들과 함께 올랐어요. 서울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는 뒷좌석에서 할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공부나 열심히 해.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서울 강동구 아들집 거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민준이는 자기 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차를 내왔어요. 할아버지 앞에 찻잔을 놓았습니다. 아버님, 어젯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아들 민수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신문을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 기사 났어요. 민수가 신문을 할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신문 사회면에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경기 파주 폐공장서 고교생 납치범 검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는 경찰이 납치범을 검거했다고만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기사를 읽고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이게 좋아.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조용한 게 최고야.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정말 힘드셨겠어요. 40년간 비밀을 혼자 간직하시고.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래야 했어.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면 비밀이 필요했지.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요?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이제 진짜 할아버지로만 살 거야. 오전 11시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한결 나아 보였어요.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어젯밤 정말 무서웠어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오셨을 때 안심됐어요. 할아버지는 손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 지나갔어.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스파이셨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수요원이었지. 10년간. 민준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완전 멋있어요. 영화 같아요.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영화는 거짓말이 많아. 현실은 훨씬 힘들지.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구출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는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가족이니까. 오후 1시 점심을 먹은 후 할아버지는 양평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더 쉬다 가시라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집이 편해.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할아버지를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할아버지, 또 놀러 갈게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주를 안았어요. 공부 열심히 해.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탔어요. 오후 3시 할아버지는 양평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할아버지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앞에 섰어요.
잠겨있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상자가 들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상자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물건들이 나왔어요. 훈장 3개가 있었습니다. 1978년, 1982년, 1985년에 받은 것들이었어요. 모두 비밀리에 수여된 훈장이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증서도 있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김철수의 공로를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훈장을 손에 들었어요. 40년 전 일이 생생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사진들도 있었어요. 1975년 훈련소 사진, 1980년 작전 사진, 1985년 마지막 작전 사진이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젊은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진을 하나하나 봤어요.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10명 중 5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다들 늙었지. 할아버지가 혼잣말했습니다. 상자 맨 아래에는 낡은 수첩이 있었어요. 작전 일지였습니다. 1975년부터 1985년까지 10년간의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날짜, 장소, 임무 내용, 결과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수첩을 펼쳤어요. 1985년 12월 21페이지를 봤습니다. 마지막 작전, 박상호 추적, 실패라고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줄을 추가했어요. 2024년 10월 16일, 박상호 검거 성공. 할아버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40년 만에 끝난 임무였어요. 할아버지는 모든 물건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서랍에 넣고 잠갔어요. 그리고 열쇠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오후 5시 할아버지는 서재를 나왔어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2024년 10월 24일 수요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오전 6시 텃밭에서 배추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아무도 할아버지의 진짜 정체를 몰랐습니다. 그냥 조용한 시골 노인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오후 2시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낮고 공손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철수 선배님이시죠? 상대방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어요. 누구신가?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국가정보원 대북팀 김준석입니다. 상대방이 대답했어요. 지난주 박상호 검거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왜?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김준석이 말했습니다. 박상호 신문 과정에서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1985년 작전 당시 선배님만 아시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요.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건 40년 전 일이야.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준석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선배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비공식 자문으로 협조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할아버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자료는 줄 수 있어. 하지만 나는 현장에 안 나가. 김준석이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하면 연락해. 할 수 있는 건 돕겠어. 김준석이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국가가 선배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어요. 완전히 끝난 건 아니구나. 할아버지가 혼잣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뒤에서 조용히 돕는 역할이면 충분했어요. 오후 4시 민준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잘 지내세요? 다음 주 토요일에 갈게요. 할아버지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기다릴게. 할아버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밭에서 캔 배추로 김치를 담그기로 했습니다. 평범한 할아버지의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필요할 때는 언제든 움직일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저녁 6시 할아버지는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TV를 켜고 뉴스를 봤습니다. 박상우 관련 뉴스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조용히 처리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뉴스를 끄고 서재로 갔어요. 책을 한 권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 할아버지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번엔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어요. 40년간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진짜 영웅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평범하게 살아가죠. 78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40년간 경기도 시골에서 밭 일하며 살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 할아버지가 1975년부터 1985년까지 10년간 나라를 지킨 특수요원이었다는 것을, 15명의 공작원을 검거하고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람이라는 것을, 할아버지는 손주를 구하고 나서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훈장도 명예도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신문에도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자기 역할을 다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어르신들, 그분들의 젊은 시절에는 우리가 모르는 치열한 삶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을 겪으신 분, 독재와 맞서 싸우신 분, 가난 속에서 자식을 키우신 분들, 모두 영웅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게 내 마지막 임무였어. 진짜 영웅은 박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평화만 있으면 충분하죠. 김철수 할아버지는 지금도 양평 시골 마을에서 밭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는 언제든 나라를 위해 조용히 돕고 있어요. 그것이 진짜 영웅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기적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처럼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내일에도 분명 따뜻한 빛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 마음 함께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